한신은 전한의 무장으로 초안쟁패기 당시 한나라의 초대 대장군을 지냈습니다. 그는 당시의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으며 연전연승을 거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능한 인물로 취급받았으며 반진 전쟁기에 항우의 군대에 입대했지만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왕 유방에게 귀순한 뒤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전공을 세우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공으로 제왕과 초왕의 자리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항우가 지역을 나누어 봉건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한신은 파촉 지역에 머물며 한나라 군대와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중에서 군대를 이끌고 몰래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삼진 지역을 점령하고 관중 지역을 평정하며 한나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팽성대전 이후 한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겨우 3만 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위대, 조연, 제초 등 6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유방은 항우를 꺾고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었으며 한신은 전한 건국 이후 최초로 봉해진 이성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신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의 집안은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란 탓에 그의 품행도 단정하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키가 꽤 큰 편이었지만 장사에도 소질이 없어 변변한 생업을 가지지 못했고 항상 누군가에게 빌부터 밥을 얻어먹는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한신을 겁쟁이로 여기며 멸시했고 대체로 그를 달갑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뜻을 품고 항상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었고 결국 물기가 없는 높은 곳에 어머니를 매장한 후 마치 그 주위에 마녀 가구가 있는 것처럼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사마천은 직접 회음 지역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한신의 무덤이 실제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뜻만큼은 높았음을 사마천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맷자리를 잘 쓴다고 해서 당장 먹을 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곤궁한 처지에 놓인 한신은 알고 지내던 마을 우두머리의 집에 머물며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우두머리의 아내는 한신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일부러 새벽에 남편의 밥을 지어 그가 식사를 마친 후에 한신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신은 그 뜻을 알고 마을 우두머리와 절교하며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결국 낚시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한신을 불쌍히 여겨 밥을 주었고 그는 그렇게 며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신은 그녀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훗날 반드시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대장부라면 스스로 살아갈 줄 알아야지. 내가 그저 불쌍해서 밥을 나눠준 것일 뿐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그러나 훗날 한신은 정말로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동네 아낙네들에게조차 무시당할 정도였으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음의 한 불량배가 대놓고 한신을 조롱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집은 크고 늘 칼을 차고 다니지만 결국 겁쟁이가 아니냐?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를 찌르고 이 길을 지나가 보아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신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한신은 결국 허리를 숙이고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를 비웃었고 한신은 그날 이후 고향에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후대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용저가 훗날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이 직접 떠들고 다닌 것은 아닐 테니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이어가며 방황하던 한신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폭정이 이어져 백성들은 신음했고 이세왕제는 환관조고에게 정치를 맡긴 채 사치와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폭정은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승 등이 처음으로 저항을 시작하며 진승호강의 난이 발발했고 진승은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에 여러 군현의 백성들 또한 진나라 관리를 죽이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 무렵 오연에서 거병한 항량 역시 북쪽으로 진군하며 회수를 건너던 참이었습니다. 한신은 칼 한 자루를 차고 서둘러 항량에게 달려가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량의 부하가 되었다고 해서 한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철저하게 무명한 인물이었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일 용저가 한신의 일화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부정적인 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항량이 전사하고 그의 조카인 항우가 그 세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신은 항우의 군대에서 집극랑이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그의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신이 여러 차례 계책을 올렸지만 항우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고 어떤 전략도 채택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망한 한신은 더 이상 항우 밑에서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방은 홍문현 사건 이후 천하의 벽지인 파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그 행렬에 합류하며 한나라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홍문의 연애 이후 유방을 따라 파촉으로 향한 한신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으며 이때가 유방과 한신의 첫 만남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초안춘추라는 사료를 참고하면 두 사람의 접촉은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왕이 홍문에서 몸을 빼내 새끼를 따라 군중으로 돌아갔다. 이에 한신과 장량이 항우의 군문에 나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패공께서 신에게
백벽 한 짝을 받들어 대왕께 바치고 옥두 한 짝을 대장군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범증은 옥두를 받아 땅에 내려놓고는 창을 들어 이를 깨뜨렸다. 초안춘추는 초안전쟁 당시 인물이었던 육가가 쓴 기록으로 현재는 원본이 소실되었지만 다른 사료의 일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홍문의 연회 자리에서 유방과 항우뿐만 아니라 한신도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몸을 의탁한 뒤에도 한신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명한 인물로 남아있었고 군에서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연호라는 낮은 직책을 맡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죄에 연루되어 한신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13명의 죄수들이 차례로 처형당한 후 이제 한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신은 억울함을 참지 못한 듯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하후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왕께서는 정말로 천하를 차지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어찌 대장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하후영은 한신의 외모와 태도를 유심히 살폈고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선 한신의 처형을 중지시킨 뒤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신이 키도 크고 훤칠한 체격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유방에게 그를 추천했습니다. 유방은 한신을 전군의 군량 수급과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치속도위로 임명했지만 여전히 그를 특별한 인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한신의 진정한 재능이 발휘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아는 한신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신이 생각보다 뛰어난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방의 군대가 오랜 행군 끝에 남정에 도착했을 무렵 벽지 생활을 견디지 못한 장수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도망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사들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일 같이 동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신 또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방이 자신을 중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아는 미처 사정을 알릴 틈도 없이 한신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한편 유방은 소아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제 소아까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며 두 팔을 잃은 듯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소아가 돌아오자 기쁜 마음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고 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소아는 한신을 붙잡으러 갔다고 설명했지만 유방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장수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너는 누구 하나 붙잡으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 한신을 잡으러 갔다고? 그게 사실이냐? 이에 소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만 한신 같은 인물은 천하에서도 그에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대왕께서 단지 한중의 왕으로 남을 생각이라면 한신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손에 넣고자 하신다면 한신이 아니고서는 대사를 도모할 인물이 없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때까지 한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소아는 그의 진면목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유방 역시 벽지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기에 소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신을 장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반대했습니다. 그를 장수로 삼는다고 해도 한신은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결국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평소에 너무 오만하게 행동하십니다. 대장군을 임명하면서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자세로는 한신 같은 호걸들이 대왕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만약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시려면 반드시 좋은 날을 택해 목욕 제기한 후 단을 세우고 예를 갖춘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유방은 소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단을 세우고 정식 의식을 거행한 후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번쾌와 조참 같은 유방과 함께 고생하며 개국 공신급에 가까운 위치에 오른 장수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대장군이 되는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대장군에 오를 것이라 생각하며 식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단 위로 올라간 사람은 기대했던 인물이 아니라 단지 키만 큰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사기 회음 후 열전의 표현을 빌리면 한신이 대장군에 임명되었을 때 군 전체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사람마다 자신이 대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막상 대장으로 임명된 이는 한신이었고 군사들은 모두 놀랐다. 이 장면은 유방의 용인술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유방이 파촉에 계속 머무를 계획이었다면 내부 단속이 더 중요했을 것이고 굳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내부의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유방이 단순히 벽지에서 머무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시 전선으로 폭기에 천하를 놓고 항우와 맞설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방이 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한신의 등용은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유방의 부하들은 항우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평가되던 한신에게 걸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방은 한신에게 기회를 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방과 소아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방은 소아가 없으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한나라의 내정을 책임지며 유방을 뒷받침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한신을 천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소아였기 때문에 유방은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도박을 더욱 가치 있는 선택지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방이 부하들에게 오만무례하다는 혹평을 듣고도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 역시 그의 비범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소아는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으려면 격식을 갖춘 임명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유방은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걸주 드립을 듣고도 웃어넘긴 것을 보면 그는 대범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하후영이나 소하 외에는 알지도 못하는 인물을 대장군으로 삼고도 내부 반발을 수습할 수 있었던 유방의 통솔력이었습니다. 한신의 기용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유방이 관중에서 파촉으로 후퇴한 것이 기원전 206년 2월이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삼진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신이 대장군으로 임명된 것은 유방에게 합류한 지 길어야 2~3개월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방은 군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고위 직책인 대장군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그의 비범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군 임명식이 끝난 후 유방은 한신을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소하가 워낙 극찬했기에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항우에 맞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벽지인 파촉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으니 그에게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신은 감사의 예를 올린 뒤 유방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대왕의 가장 큰 적은 항왕이 아니겠습니까? 대왕께서 스스로 용맹함과 민첩함, 인자함과 강인함을 항왕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에 항우는 거룩 전투에서 진나라 군을 무너뜨리고 모든 제후들을 영향권 아래 두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미 장량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기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어느 면에서도 항우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자 한신은 두 번 절을 올리고 유방을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대왕께서 항왕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은 일찍이 항왕을 섬겼기에 그의 됨됨이를 알고 있습니다. 항왕은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나 현명한 장수를 임명하고 맡기지 못하니 이는 필부의 용맹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화기애애한 태도를 보이며 병든 자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누어 주지만 막상 공을 세운 자에게 자기를 내릴 때는 아쉬워하며 마지못해 인수를 새깁니다. 이는 아녀자의 인자함에 불과합니다. 항왕은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제후들을 신하로 삼았지만 수도를 관중이 아닌 팽성에 두었습니다. 또 의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제후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후들은 그가 의제를 강남으로 쫓아낸 것을 보고 각자 주인을 배신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곳마다 잔혹한 학살을 저질러 백성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인덕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세에 겁을 먹고 강제로 복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패왕이 되었음에도 천하의 민심을 잃었고 그 세력이 쉽게 약해질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를 바로잡고 천하의 용맹한 자들을 중용하신다면 어찌 항우를 추살하지 못하겠습니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넉넉하게 영지를 나누어 주신다면 어찌 그들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뜻을 좇아 동쪽으로 군사를 일으킨다면 무엇인들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진의 왕들은 원래 진나라의 장수들이었고 그동안 진나라 병사들을 거느리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항복하여 제후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항왕이 신안에서 항복한 진나라 병졸 20만여 명을 몰래 살해하고 오직 장안, 사마은, 동해 세 사람만 살려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 사람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증오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왕께서는 무관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가혹한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며 약법 3장을 반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대왕께서 진나라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민심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왕께서는 관중을 빼앗기고 촉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나라의 백성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동쪽으로 진격하며 경문을 돌린다면 삼진은 저절로 평정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막힌 길을 단숨에 뚫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벽지에 처박혀 항우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유방은 그에게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정확한 방책을 제시하자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신을 너무 늦게 얻었구나. 이제 유방은 한신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한신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립해 각 장수들이 움직일 곳을 정한 후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06년 8월 한나라 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려면 먼저 진령산맥을 넘어 관중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적이 바로 진나라의 명장 장안이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항우는 각 제후들에게 영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유방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한중의 왕으로 삼고 벽지인 파촉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옛 진나라 땅에는 항우에게 충성을 맹세한 옛 진나라 장수들을 배치했습니다. 장안은 옥나라 왕이 되어 관중의 중심부를 차지했고 사마은과 동해는 각각 새나라와 정나라의 왕이 되어 진나라의 옛 영토를 3등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봉이 아니라 유방이 파촉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철저히 봉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안이 관중의 중심지인 진천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파촉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방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파촉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을 등용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이 대장군이 된 후 그는 장안을 공격할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 전략은 바로 성동격서를 활용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유방이 파촉으로 들어올 당시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량의 건의에 따라 잔도를 모두 불태운 바 있었습니다. 한신은 이를 역이용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군이 잔도를 태워버렸으니 장안은 당연히 한군이 다시 나오려면 잔도를 폭구해야 하며 이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잔도를 수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주기적으로 정찰을 보내 감시만 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신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군은 대대적으로 잔도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장안이 잔도를 감시하는 동안 실제로는 다른 길을 통해 몰래 기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이때 탄생한 표현이 명수잔도 암도진창이었습니다. 흔히 이 전략을 단순히 잔도를 고치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이동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 진격 경로나 세부적인 작전 내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한군이 지나간 길은 한군의 관중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군의 실제 진격로를 분석하면 옥나라에서 방비하지 않은 옛 길이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이 남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진창 서쪽에서도 한군의 작전이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군이 장안이 대비하지 못한 옛 길을 통해 진창을 기습한 것이었다면 옥나라와 직접적인 교전을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나라 군대는 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군의 진창 진격이 옥나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된 전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안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항우가 신한대학살을 벌이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옥나라 왕으로 부임한 후 불과 8개월 동안 새롭게 군대를 편성했지만 그 군사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군은 이미 여러 전투를 거치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장안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중에서 관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 사이에는 해발 3000m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산맥은 훗날 촉한의 제갈량이 북벌을 할 때마다 넘어야 했던 곳으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여 제대로 된 길이 거의 없었으며 최단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중 지역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고 존재하는 길들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중에서 관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요 길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길로 후에 촉한의 위원이 북벌 당시 제안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북쪽의 자곡과 남쪽의 오곡으로 나뉘며 북쪽 입구가 장안 남쪽에 위치해 함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한신이 이 길을 통해 장안을 기습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길이가 약 660리에 달하는 데다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죽음의 길이라 불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함양은 항우가 불태워 폐허가 된 상태였기에 이 길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낙곡이라는 길로 길이는 비교적 짧았지만 여전히 산악 지형이 많아 대군을 이동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장안이 도읍으로 삼은 패구와 가까워 전략적으로 위협적인 길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험난한 지형과 개발 부족으로 인해 대군을 움직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포야도라는 길로 관중으로 가는 길 중 가장 안정적인 경로였습니다. 길이가 약 470리로 앞선 두 길보다는 조금 더 길었지만 대군을 이동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방이 한중으로 들어올 때 이용한 길도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량의 조언에 따라 포야도의 길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 길을 이용하려면 복구 작업이 필요했으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안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에 한군이 다시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야도의 서쪽에는 잊혀진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중과 관중을 오가는 주요 경로였으나 포야도가 개통된 후 점차 사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진창으로 이어지는 옛길이었습니다. 포야도처럼 넓고 정비된 길은 아니었지만 대군을 이동시키기에는 충분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포야도에 가려져 있어 장안 또한 이 길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장안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겉으로는 포야도의 잔도를 복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철저히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장안은 한군이 길을 복구하는 동안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고 정찰 병력만을 보내 감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신의 군대는 잊혀진 길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길을 고치는 척하며 다른 길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안이 예상하지 못한 옛길을 이용하여 기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한군은 진창을 거쳐 관중으로 진격할 수 있었고 삼진 지역을 빠르게 평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6년 6월에서 7월 사이 한신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대거 동원하여 포야도의 잔도를 폭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기만책이 아니라 실제로도 군대의 이동과 보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신은 이를 철저히 수행하며 장안의 주의를 포야도 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장안은 한군이 잔도를 폭구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방의 세력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고 잔도를 폭구한다 해도 한군이 필요한 상태에서 나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한신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마침내 그해 8월 장안이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 몰래 진창으로 향하는 옛길을 이용해 군을 이끌고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진창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진나라 시절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었으며 성곽이 견고하고 많은 물자가 비축된 곳이었습니다. 한군은 기습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진창을 함락시키고 대량의 군량과 군수품을 확보했으며
이 승리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장안은 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진창으로 출병했으나 패배했고 이후 지금의 섬서성 건현 지역인 호치로 후퇴하여 다시 싸움을 걸었지만 또다시 패했습니다. 결국 장안은 패구로 물러났고 유방은 그를 패구에서 포위한 채 다른 장수들을 시켜 한 달 만에 옥나라 지역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방은 장안이 항우에게 구원 요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동맹이었던 사마은과 동해의 지원을 막기 위해 이들을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항우는 제나라 정벌에 발이 묶여 직접 지원할 수 없었고 대신 정창을 한왕으로 삼아 유방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이 정창을 격파하고 해당 지역을 장악하면서 항우의 견제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하남왕 신양이 한군에 항복하자 유방은 그 지역을 하남군으로 편입했습니다. 한편 장안의 동생 장평과 조부는 농서와 북지로 퇴각하여 저항하며 항우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군이 농서를 공격하여 점령한 데 이어 이듬해 정월에는 북지를 공략해 장평을 생포했습니다. 이후 유방은 패구성을 수공으로 함락시켰고 장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써 유방은 마침내 관중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마은, 동해, 장안, 신양 등을 격파한 공적을 모두 한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둘 점은 이때의 공적이 한신뿐만 아니라 한나라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사기 회음의 열전에서는 삼진 정벌과 관중 공략의 구체적인 진격 과정이 상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를테면 번케는 패구의 수공 작전에서 활약했고 주발은 함양 일대를 장악했으며 역상은 북지군을 함락시켰습니다. 즉 당시 한신이 대장군으로서 삼진 정벌과 관중 공략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총지휘는 유방이 맡았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지역을 공략해야 했기 때문에 각 성과 군을 직접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장수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각 장수들의 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포야도의 잔도를 폭구하며 위장했다는 부분도 사기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군이 우회로를 이용해 장안을 공격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우회로를 제공한 인물도 한신이 아니라 수창정우 조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암도진창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기에서 한군의 우회 공격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기나 열전이 아닌 고조 공신후자연표에 기록된 107위 공신 중 한 명인 수창정우 조연의 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알자로서 한왕 원년 처음 한중에서 군을 일으켰을 때 옥나라 군대가 길을 막자 황제께 아뢰었다. 황제는 철군하려 했으나 조연의 제안에 따라 다른 길을 개척하였고 그 길이 통하게 되었다. 이후 하간수에 임명되었으며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의 상여를 죽였다. 이 공으로 열후가 되어 1400호를 받았다. 이 기록을 보면 한군이 우회로를 통해 진창을 기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을 찾고 개척한 인물은 한신이 아니라 조연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도진창이라는 표현이 실제 작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삼진 정벌 과정에서 한신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유방은 위나라 왕 위표와 은나라 왕 사마왕을 격파하고 이들의 항복을 받아내며 순조롭게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항우는 북쪽에서 제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유방은 초나라 의제를 암살한 서초의 팽왕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섯 제후를 규합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6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팽성 함락 소식을 들은 항우는 제나라에 일부 병력을 남겨둔 채 최정예 3만 명을 이끌고 급히 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군을 기습하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해 한군을 대패시켰습니다. 한군은 곡수와 사수에서 10만 명이 전사했고 수수에서도 10만 명이 추가로 전사하며 총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나라 연합군은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투와 관련해 한신이 공적을 세우지 못한 것이 유방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시기해 그의 군지휘권을 박탈했다거나 유방 스스로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해 한신의 전략을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유방이 혈통에 집착해 위나라 왕 위표를 총대장으로 임명했고 결국 유방이 자초한 패배를 한신이 겨우 수습했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한서 같은 정사 기록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설 초안지에서는 유방의 방심과 소인배 같은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팽성대전 당시 한신은 지휘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신이 본격적으로 한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팽성대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패전 후 유방은 장량과 논의한 끝에 영포와 팽호를 끌어들이기로 했고 그와 별개로 한신에게 군을 맡겨 조나라와 대나라를 공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팽성대전에 참가한 연합군은 유방이 직접 지휘했으며 한신은 그 과정에서 유방을 보좌했거나 혹은 유방 휘하에서 일부 부대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한신이 아예 팽성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의 고조본기, 항우본기, 회음우열전, 하후영열전, 관영열전, 유우세가, 조상국세가, 한서 고재기, 한서 한신전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신이 따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팽성대전의 패배는 한신의 책임이 아니라 유방을 중심으로 한 제후국 연합군 전체가 항우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전투를 두고 한신이 항우에게 패배했다고 보거나 유방이 한신을 견제하다가 패배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입니다. 당시 한신은 독립적인 병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항우는
팽성을 점령하고 방심한 연합군을 기습하여 단숨에 격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팽성대전 당시 한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패잔병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평양에서 유방과 합류한 한신은 초나라 군을 격파하며 그 진격을 저지했고 덕분에 유방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신이 패잔병을 수습한 후 유방과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팽성에서 패배한 후 남은 병사들을 수습하며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유방과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신이 팽성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팽성에 없었다면 역사 기록에서도 패잔병을 수습했다가 아니라 지원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음의 열전에서도 유방과 한신이 평양에서 합류한 후 적을 격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항우 본기와 하후영 열전 등의 기록에서도 유방이 평양에 도착한 후 패잔병들을 모두 모을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당시 관중에서 인력을 총동원하여 평양으로 병력을 계속 보충하고 있던 소화 덕분에 유방과 한나라 군은 태세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후 벌어진 경색 전투에서는 기병대 장수 관영의 활약이 특히 컸습니다. 여기까지 한신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그는 분명 전략적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팽성대전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그가 활약할 무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병권은 없었지만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팽성대전의 참패에 대한 명목상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잔병을 수습해 반격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공신들을 제치고 대장군에 임명된 장수로서 이 시점에서의 역할을 평가하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신의 진정한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팽성에서 한나라 군이 처참하게 패배하자 항우의 강력한 기세에 위축된 제후들은 하나둘씩 한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세나라 왕 사마은과 동해는 모두 항우에게 도망쳤으며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역시 유방을 저버리고 초나라에 붙었습니다. 특히 위나라 왕 위표는 병든 부모를 돌보러 가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유방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자마자 곧바로 항우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유방은 위표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사신으로 여기기를 보내 설득을 시도했지만 위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방은 무력으로 위나라를 정벌하기로 하고 한신을 좌승상으로 임명하여 위표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여기기는 위나라 설득에 실패했지만 대신 위나라 군의 정보를 수집해 돌아왔습니다. 유방은 그에게 적장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적의 대장은 누구인가? 여기기는 대답했습니다. 백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자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젖빌린 내나는 더벅머리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어찌 한신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 대화에서 구상유치라는 표현이 유래했습니다. 한편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을 이끌던 한신 역시 위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인물 중 주숙이라는 자를 경계하고 있었기에 여기기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위표가 혹시 주숙을 대장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여기기는 다시 한번 백칙이 대장이라고 답했고 이에 한신은 만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놈일 뿐이군. 여기서 어린 놈이 백칙을 가리킨 것인지 위표를 가리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한신은 위나라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표는 포판이라는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한신이 임진 쪽으로 강을 건너올 것이라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한신은 기만수를 활용했습니다. 일부 병력을 임진 쪽에 배치하여 위표의 군을 묶어두고 마치 대군이 도강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신은 주력군을 포판보다 더 북쪽의 하양으로 이동시켰고 항아리를 나무에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 강을 건너 위나라의 수도 안읍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전략은 위나라 군을 철저히 속이며 한신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위표는 한군과 대치 중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수도 안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돌려 안읍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임진 쪽에서 위표의 주의를 끌던 한나라 군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군은 순식간에 강을 건너 위나라 군의 뒤를 공격했고 동시에 안읍으로 갔던 한신의 주력 부대도 위표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앞뒤에서 협공을 당한 위나라 군은 단숨에 무너졌고 총사령관 위표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고 적국의 군주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위나라를 평정한 한신은 그곳을 하동군으로 편입하며 한나라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하동을 평정한 한신은 유방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만일 3만 명의 병력을 더해주신다면 저는 북쪽으로 연나라와 조나라를 정벌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한 뒤 남쪽에서는 초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하겠습니다. 그 후 서쪽으로 돌아가 대왕과 형양에서 합류하고자 합니다. 한신의 계획은 단순한 북방 정벌이 아니라 초나라의 보급선을 끊어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량 또한 이에 찬성하자 유방은 장의를 감군으로 삼아 병사 3만 명을 추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한신은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방과 별도로 움직이며 장의와 조참을 측근으로 두고 연나라와 조나라를 향해 본격적인 북방 정벌을 시작했습니다. 한신이 위표를 격파한 것이 8월이었고 그 다음 달인 9월경에는 이미 대나라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대나라는 진여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으나 당시 진여는 조나라에서 조왕을 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그의 측근이었던 재상 하열이었습니다. 한신이 대나라를 공격하자
하열은 이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여에서 대패하고 결국 한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기 조상국세가에서는 하열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전투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이자거가 계책을 내놓을 때 한신이 연여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라고 언급한 점을 보면 한군이 압도적인 공세를 펼쳐 대나라 군을 처참히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무렵 유방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성고와 형양을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유방은 팽월과 연계하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한신의 군대에서 정예병을 차출해 형양으로 보내 초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신의 군대는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예병이 빠져나가면서 신병들과 위나라 및 대나라에서 모집한 병사들로 다시 개편된 사실상 전투력이 떨어지는 오합지졸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가로 조나라 정벌을 위해 한신은 조참에게 별도의 군대를 맡겨 오성에 주둔 중이던 조나라의 별장 척장군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참의 군대는 유방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대나라에서의 전투에서도 분명한 피해가 있었고 대나라 땅에도 주둔군을 남겨야 했기에 한신의 병력은 당초 계획했던 3만 명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2만 명 수준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신은 조나라를 상대로 한 중요한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과 장인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정영에서 조나라를 격파하려 했습니다. 이에 조왕헐과 성안군 진여는 2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한신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때 조나라의 광무군 이자거는 조왕과 진여에게 자신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나라 장수 한신이 서하를 건너 위왕을 사로잡고 하열을 붙잡았으며 연여에서 조나라 군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의의 보좌를 받으며 조나라를 함락시키려 한다니 승세를 탄 한신의 군대를 정면에서 상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 천리 밖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군대는 기력이 쇠약해지고 직접 나무를 패고 풀을 베어야만 식사를 해결하는 군대는 항상 굶주려 있다 고 합니다. 현재 정영의 길은 험난하여 수레가 다닐 수도 없고 기병이 대열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한신의 군대는 수백 리를 행군했으니 군량은 반드시 후방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에게 정예병 3만 명을 빌려주시면 새끼를 따라 적의 수송대를 끊겠습니다. 촉하께서는 도랑을 깊이 파고 성체를 견고히 하여 절대 정면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신의 군대는 전방에서는 싸울 수 없고 후방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병력을 이끌고 배후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들판의 식량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한신과 장의의 목을 군주께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신의 계책을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두 장군에게 오히려 사로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거의 전략은 매우 합리적인 방책이었습니다. 그는 한신의 군대가 장거리 원정을 오면서 보급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적을 굶주리게 한 뒤 전투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정영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새끼를 통해 기습하는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이자거가 제안한 전략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별동대를 이용해 한신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군이 지쳐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 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진여는 이러한 계책을 거절했습니다. 진여는 전쟁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면 승부만 해도 이길 텐데 비겁한 방법까지 써야 하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전투 윤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병력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단기 결전을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려 했던 것입니다. 진여는 이자거의 제안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병법에 아군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2배가 되면 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신의 병력이 수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천리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니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친 적을 두고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후들이 우리를 비겁하게 여겨 함부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즉 조나라 군이 실제 2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신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격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질질 끌며 시간을 허비하면 주변 국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닥칠 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여의 영지였던 대나라가 이미 한신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빠른 승리를 통해 실지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의 입지가 튼튼하다 해도 결국 조왕의 신하에 불과했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왕 또한 진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를 대장으로 삼고 한신을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양측의 군사적 조건을 비교해보면 조나라 군대는 한나라 군대보다 몇 배나 많았고 훈련도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나라 영토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과 보급 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여의 전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석적인 병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한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신은 첩자를 보내 조나라 진영을 정탐했는데 첩자로부터 조나라가 이자거의 계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자거의 전략은 먼 원정을 떠난 한신에게 있어 가장 꺼려지는 대응법이었습니다. 만약 조나라가 이자거의 전략대로 보급로를 차단하고 장기전을 유도했다면 한신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가 정면 대결을 선택하면서
한신에게는 정형에서 전설적인 승리를 거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자거의 계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한신은 지체 없이 군을 이끌고 정형으로 진군했습니다. 당시 조나라 군대는 정형구의 누벽을 요새로 삼고 주둔하고 있었고, 이에 한신은 정형에서 약 30리 앞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신은 기동력이 뛰어난 경기병 2,000명을 선별해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나눠주며 비밀리에 정형 앞 새길을 따라 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나라 군대가 자리한 누벽을 바라보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우리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누벽을 비우고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틈을 타 빠르게 조나라 요새로 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뽑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세워라. 하지만 한신은 여기서 더욱 파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전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형의 조나라 군 앞에는 몇만수라 불리는 강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합지졸로 구성된 군대 중 1만 명의 정예병을 따로 선별하여 이 강을 건너게 한 뒤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병법에서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진 배수진이었습니다. 손무, 오기, 사마양절을 비롯한 수많은 병법가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전술이라고 경고했던 방식이었으며 심지어 일반 병사들조차도 알고 있는 위험한 배치였습니다. 강을 등지고 있으면 후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번 전황이 불리해지면 전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예병 1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들과 노약자들을 따로 편성해 다른 부대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때 진여가 한신의 군을 즉각 공격했다면 한군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한신의 전략에 대해 크게 우려했지만 한신은 침착하게 한 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누벽을 쌓았다. 또한 저들은 우리의 대장기와 북을 보기 전에는 우리의 선봉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좁고 험한 곳에 부딪혀 도망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즉, 진여는 한군을 완전히 섬멸하여 전투를 단번에 끝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군이 병력을 분산시킨다 해도 도망칠 것을 우려하여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전력의 우위를 믿고 한신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한신은 전장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군이 배수진을 친 모습을 본 조나라 군대는 모두 비웃었고, 진여 또한 역시 한신 저놈은 병법을 모르는 게 확실하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한군이 가까이 다가오면 전군을 동원해 단숨에 소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오히려 태연하게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에 모여서 잔치를 하자. 이 말은 패기 넘치는 선언이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력 차이가 압도적이었고 물자, 부족과 보급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수들조차도 한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네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한신은 진영에 남겨둔 병력을 제외한 군사를 이끌고 장의와 함께 직접 조나라 군대를 향해 북을 울리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은 이를 보고 더욱 비웃었고 당연히 한신의 도발을 받아들이며 출격했습니다. 그러나 배수진을 친 한나라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출정했지만 막상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자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이 노렸던 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병사들의 결사적인 패기와 살기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던 조나라 군대도 예상치 못한 한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당황했고 전투가 지속되면서 사기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라 군대의 절대적인 전력 우위를 고려하면 한군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조나라 군과 장시간 싸움을 벌이며 병사들이 지쳐갈 때까지 버텼고 이후 일부 병사들이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군은 싸우던 중 대장기까지 버렸고 배수진이 펼쳐진 강가의 진영까지 도망쳤습니다. 조나라 군은 초반 한군의 격렬한 저항에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한군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버티지 못하는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진여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요새에 남겨둔 군대까지 모두 출격시켜 도망치는 한군을 끝까지 추격하며 섬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신이 의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한신과 장의를 비롯한 한나라 군이 강가의 진영으로 도망치자 진영을 지키고 있던 한군이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진여는 조나라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누벽을 비운 채 전면 출격했습니다. 이제 한신의 군대는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한신이 미리 준비한 배수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신과 합류한 1만 명의 정예병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질적인 전력에서는 조나라 군이 우세했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군의 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싸우는 한군의 기세 앞에서 조나라 군대는 예상외로 쉽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라 군은 수적으로 유리했기에 한군을 무리하게 상대할 필요 없이 진영으로 철수해 재정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철수하려던 순간 그들의 배후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조나라의 누벽에는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도배되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한신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새벽녘에 경기병 2,000명을 양쪽 산에 숨겨두었습니다. 조나라 군이 한신의 예상대로 누벽을 거의 비우고 전군을 출격시키자 이들은 곧바로 빈집이 된 누벽을 급습하여 한나라의 깃발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계책이 한신의 예측대로 흘러갔고 조나라 군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본진이었던 누벽이 순식간에 한나라 군에게 점령된 것을 보자 군사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조나라 군은 한나라 군의 실제 병력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벽을 점령한 한군이 엄청난 숫자로 후방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나라 군은 마치 완전히 포위된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급격히 와해되었습니다. 조나라 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진현은 병사 몇 명을 처형하며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군사들은 더 이상 진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조항과 진여마저 급히 도망쳤습니다. 이제 조나라 군은 앞뒤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한신의 본대가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한편 누벽을 점령한 한군 역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조나라 군은 퇴각하려 했지만 뒤에서 몰려오는 한군에 의해 강속으로 뛰어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신은 반나절 만에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조군을 계속해서 추격한 한신은 지수 부근에서 진여의 목을 베었고 조항허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신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조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배수진이라는 절대 금기로 여겨진 전술을 이용해 전설적인 전과를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한신이 말했던 것처럼 조나라의 진영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투 전에 한신의 전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장수들은 승리를 직접 경험한 후 그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신의 지위를 믿지 못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의문을 가득 품은 채 한신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병법에는 산을 오른편으로 하고 물과 습지를 왼편으로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물을 등지고 배수진을 치도록 명령하셨고 전투 전에 조나라를 격파한 뒤 잔치를 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 전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한신은 장수들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역시 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대들이 깊이 살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법에도 군사를 사지에 빠뜨린 뒤에야 살 수 있고 위기에 처한 후에야 보존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소부터 훈련받은 정예병을 이끈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놀던 사람들을 급히 모아 만든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퇴로가 열려 있었다면 전투가 불리해지자마자 모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지로 내몰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한신은 병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었으며 배수진 역시 단순한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아래 활용한 전술이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군대는 정예병이 아니라 급하게 모집된 병사들이었으며 위나라와 대나라에서 온 병사들도 많아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낮았습니다. 살 길이 열린다면 전투 도중 도망칠 가능성이 높았고 기존 한나라 병사들 또한 대부분 신병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한신은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극대화했고 퇴로를 차단하여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신은 한군의 상황과 진여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한 후 계책 위에 계책을 더한 용병수를 펼쳤습니다. 배수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전술을 단순한 절박함이 아닌 대전략으로 승화시키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전략적 배수진의 개념을 확립한 것입니다. 조나라와의 정형 전투는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초안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한신의 이름은 천하에 알려졌으며 그의 명성과 위세가 크게 떨쳐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북방의 자리를 잡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항우는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바람에 북쪽에도 적을 두게 되었고 결국 군을 나누어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신의 배수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참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지의 마속이며 임진왜란 당시 신립의 탄금대 전투도 한신의 배수진을 무리하게 모방한 전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신의 배수진과 이러한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한신이 이끌던 군대는 애초부터 상식적이고 규칙적인 전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잡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신은 병사들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변칙적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사들의 투지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0명의 경기병을 활용하여 적의 사기를 꺾고 전열을 무너뜨리는 치밀한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을 빼앗기고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신은 적은 병력과 열악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그의 승리는 더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수진을 따라 한다고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상대의 심리전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만약 조나라가 보다 신중하게 이자거의 계책을 따르고 성문을 걸어 잠근 채 한신의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렸다면 배수진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신이 적장 진여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진여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헛된 명성에 휘둘리는 성향이 있었고 한신은 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한신이 공격해오면 기다리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는 판단이 적중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한신의 계획대로 진여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배수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영을 유지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신을 잘 아는 장의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약 한신이 혼자 이러한 작전을 강행했다면 오합지졸로 구성된 병사들이 불안감에 반란을 일으켜 작전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의가 진영에 있으면서 한신의 결정을 지지했고 병사들의 동요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신의 계획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신의 정형 전투 승리는 단순한 용맹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심리전, 그리고 치밀한 전술적 운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광무군을 설득한 한신은 그의 계책을 듣고자 했습니다. 정형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한신은 군중의 명을 내려 광무군을 죽이지 말 것을 엄중히 지시했고 그를 사로잡아 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한 군사가 광무군을 포박해 데려왔고 한신은 직접 포박을 풀어주며 동쪽을 향해 앉게 했습니다. 한신 자신은 서쪽을 향해 앉아 광무군을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신은 자신이 북쪽으로 연나라를 공격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략할 계획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광무군은 이를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패배한 군대의 장수는 무용을 논할 수 없고 망한 나라의 대신은 나라를 존속하는 방안을 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패망한 나라의 포로에 불과한데 어찌 큰 일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신은 그를 설득하고자 예를 들며 답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을 때 우나라는 망했고 진나라에 있을 때에는 패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을 때 어리석고 진나라에 있을 때 현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등용한 임금이 있었는지 그의 계책을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성안군이 그대의 계책을 따랐다면 지금쯤 나 같은 자는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대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무군은 여전히 머뭇거렸고 이에 한신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대의 계책을 따를 것이니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십시오. 한신이 거듭 요청하자 마침내 광무군은 결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슬기로운 사람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한 번은 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의 말이라도 성인은 가려서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계책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충심을 다해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한신은 광무군의 지혜를 빌려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략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거는 한신에게 굳이 연나라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한신의 전적을 언급하며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성안군 진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호성에서 패배하고 저수 강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서하에서 하수를 건너 위왕표를 사로잡았고 북쪽으로 진격하여 연여를 피로 물들이며 대나라의 상국하여를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의 관문을 돌파하고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단 하루 만에 섬멸하며 성안군 진여를 죽이셨습니다. 이제 장군의 이름은 온 천하에 퍼지고 그 위세는 천하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병사로 동원될지 몰라 농기구를 놓고 귀를 기울이며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군사들은 피로에 지쳐 전투에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연나라를 공격하신다면 그 견고한 도성을 단기간에 함락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 군대의 실상이 드러나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군의 사기가 꺾이며 군량만 낭비될 것입니다. 연나라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제나라 역시 대비를 강화하여 전력을 다해 한군에 저항할 것이고 결국 연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 한나라에 끝까지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부를 내기도 전에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천하의 정세가 장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용병에 능한 자는 자신의 단점으로 적의 장점을 공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지금은 한신의 군대가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므로 굳이 싸우지 말고 적당한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자거의 말을 들은 한신은 그의 계책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연나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고 이미 한신의 명성을 두려워하고 있던 연나라 왕창도와 신하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한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한신은 전쟁 없이 연나라를 손에 넣으며 자신의 명성과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신과 장의는 진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초나라 군대를 몰아내며 조나라 지역을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병력을 징발하여 유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방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평양에서 1년 넘게 항우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진평의 계략을 이용해 범증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항우의 강력한 군대를 정면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방은 기신을 자신으로 변장시켜
초군의 주의를 끌게 한 후 본인은 관중으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수하와 영포가 긁어모은 병력을 바탕으로 완성해서 항우를 견제하며 버텼고 팽월의 유격전으로 인해 항우가 일시적으로 회군하자 성고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형양의 포위를 완전히 풀기에는 병력이 부족했고 그 사이 항우가 팽월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형양과 성고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에서도 한신이 원군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우가 잠시 철수한 틈을 타 유방이 성고에 진입했을 때도 한신과 연계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방은 한신이 자신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고 방어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일부 병력을 남겨둔 채 하후영만을 대동하고 몰래 빠져나와 한신이 있는 소수무로 향했습니다. 유방은 소수무에 도착한 후에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일부러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자신을 한나라의 사자라고 밝힌 후 성벽으로 들어가 한신의 침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 유방은 장군의 인수와 부저를 손에 넣고 즉시 군 지휘 체계를 재정비하며 한신이 이끌던 군대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한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방이 순식간에 군 지휘권을 장악하는 동안 한신과 장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한신이 깨어나 보니 유방이 자신의 침소에 와 있었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였습니다. 경악한 한신과 장인은 저항할 틈도 없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방은 즉시 장인을 조나라로 보내 군사를 보충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한신의 측근을 떼어 놓았습니다. 한신은 한나라 좌승상에서 조나라의 상국으로 사실상 강등되었고 유방은 조참, 관영, 주설, 부관 등을 한신의 협력자로 배치하며 한신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신에게 즉각 제나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군대를 이끄는 장수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호위 부대 없이 군주가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장수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반란을 꿈꾸는 장수라면 군주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직접 한신의 진영을 찾아가 단숨에 군권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신은 저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군권을 잃었고 유방은 자신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신과 유방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은 자신이 잠자는 동안 순식간에 군권을 빼앗긴 이 경험을 뼈아프게 기억했으며 이후에도 유방에게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이 한신의 군권을 강탈한 행동이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달리 보면 한신과 유방 간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소원해져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주군이 지휘하는 본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신은 선제적으로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유방이 직접 나서 군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한신의 곁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진여와의 갈등을 겪었던 장이었습니다. 장인은 본래 진여와 절친한 사이였으나 진여가 한신에게 패배하자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한신과 함께 유방의 휘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신이 장이와 함께 있다가 유방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군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치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견제하려고 군권을 빼앗았다기보다는 당시 형양과 성고의 전선이 무너질 위기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신에게서 군대를 차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신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신을 만나기 전부터 군권을 확보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을 보면 유방이 한신을 일정 부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방이 처음부터 함께 거병한 번케나 소와 같은 인물들과 달리 한신은 상대적으로 늦게 합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한신의 주요 목표였던 조나라와 대나라의 평정이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유방이 한신의 군대를 일부 차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나라는 한신의 존재만으로도 압박을 받아 빠르게 항복했고 제나라 역시 유방이 여기기를 설득하러 보내면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신은 위나라, 조나라, 대나라까지 점령한 상태였으므로 현지에서 징병을 통해 병력을 보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방이 이처럼 경솔하게 생각한 군권 회수 조치가 한신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신은 자신이 유방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이후 여기기가 제나라 설득에 실패하고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결국 한신이 유방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방이 단순히 군대의 재배치를 위해 취한 조치였을지라도 한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신은 유방의 명령을 받고 조참, 부관, 주설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의 평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이 도착하기 전에 여기기가 먼저 유방에게 요청하여 제나라를 설득해 항복시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제나라가 초나라에 거역했다가 참혹한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한나라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기는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을 발휘하여 한신이 조나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고 있으며
초나라가 불리하다는 전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왕 전광은 초나라와 계속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나라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투 없이 제나라를 폭속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제나라 군대는 경계를 풀고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한신 역시 여기기가 제나라를 성공적으로 설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나라 원정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연나라 정벌 이후 한신의 군에 합류한 책사괴철이 한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유방은 제나라를 설득하라고 했지 군사를 멈추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라며 한신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나아가 이대로라면 제나라 정복이라는 공을 여기기에게 빼앗길 것이라며 한신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한신은 괴철의 말에 넘어가 즉시 군대를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나라는 이미 전쟁 준비가 된 상태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경계를 완전히 풀고 있던 상황에서 한신의 전면적인 기습을 당했습니다. 한신은 황하를 건너 역하에 있던 제나라 군대를 급습하여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패주하는 적을 쫓아 제나라의 수도 임치까지 진격했습니다. 한편 여기기는 제나라 중신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항복 협상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파발마가 달려와 한신이 제나라를 침공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제왕 전광은 여기기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여기고 지금 당장 한신의 군대를 막지 못하면 내 놈을 삶아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기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일을 개의치 않으며 덕이 높은 사람은 남의 책망을 피하지 않는다.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여기기는 제나라의 분노를 사팽형에 처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마천은 사기 전담 열전에서 괴철의 계략은 참으로 심했다. 그는 제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한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며 괴철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약 괴철이 한신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제나라의 전시 가문은 유방에게 순순히 항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연왕장도나 조왕장호처럼 이성왕으로 임명되어 가문을 보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철의 책략으로 인해 여기기는 억울하게 사망했고 제나라가 초토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방은 한신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한신이 제나라를 기습한 사건이 단순히 제나라 전시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한신 본인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기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유방의 허락을 받고 제나라에 파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신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군을 움직여 제나라를 공격한 것은 명백히 한왕 유방의 뜻을 거스른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방이 한신에 대해 불신을 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유방이 항우와의 전쟁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시점에서 한신은 군사적 판단과 공훈을 앞세워 왕으로 책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행태였습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는 모습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이 한신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안 전쟁이 모두 끝난 후 황제가 된 유방은 오호도라는 섬으로 도망가 있던 제왕 전광의 숙부 전행에게 사신을 보내 그대를 왕으로 삼아줄 터이니 지난날의 아픔은 잊자라며 낙양으로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기기의 동생 역상에게도 전행에게 해코지를 가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행은 사신과 함께 낙양으로 향하던 길에 천자가 내린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삶아 죽인 자의 동생을 어찌 얼굴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낙양이 멀지 않았으니 여기서 내 목을 베어 가져간다면 썩지 않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방은 전행의 죽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그를 왕의 예로 장사 지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전행과 함께 낙양으로 향하던 두 명의 식객을 높은 벼슬인 도의로 임명했으나 이들 또한 전행의 무덤 앞에서 자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한신이 저지른 민폐는 단순히 전장의 승패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은 비극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신이 이러한 후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시대를 잃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신이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왕 전광은 여기기를 처형한 후 급히 고밀로 달아나며 자신을 도울 세력을 찾았습니다. 유방과 대립하게 된 이상 전광이 의지할 곳은 초나라뿐이었고 그는 항우에게 사자를 보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항우는 한신의 세력이 북쪽에서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려 20만 대군을 용저와 주란에게 맡겨 한신을 상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항우가 특정 지역의 전투를 위해 파견한 병력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한편 용저는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나서서 지금 한신이 이끄는 군대의 기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왕 전광을 내세워 제나라의 성들을 다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신에게 항복한 제나라의 성읍들이 초나라 대군의 위세를 보고 다시 돌아서게 만들면 한신은 자연스럽게 후방이 차단되어 고립될 것이고 결국 큰 싸움 없이 패망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저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신을 과소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신의 사람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는 별로 두려워할 상대가 못 된다. 빨래하는 안악에게 밥을 얻어먹었으니 계책을 세울 능력이 없고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받았으니 용기도 없는 자다. 이런 자를 상대로 무엇을 고민하겠는가? 게다가 제나라를 항복시킨다면
나의 공이 크지 않겠지만 직접 싸워서 이긴다면 제 나라의 절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어찌 전투를 피할 수 있겠는가? 용전은 한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시절의 일화들을 근거로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는 한신이 과거 밑바닥 생활을 했던 점을 들어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의심했고 한신이 살아남기 위해 치욕을 감수한 일들을 용기의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신은 오랜 시간 실력을 감추고 있었으며 지금은 중국 대륙을 뒤흔드는 대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용전은 유수를 사이에 두고 한신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용저가 한신을 과소평가한 만큼 한신은 이를 역이용해 또다시 기발한 전략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신은 용저와의 전투에서 기발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군사들에게 1만 개의 주머니를 만들게 했고 그 안에 모래를 가득 채워 강이 상류로 옮겼습니다. 이 모래 주머니들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데 사용되었고 일종의 임시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신은 의도적으로 초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일부러 패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후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용전은 크게 기뻐하며 나는 한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방심했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한신의 패퇴를 기회로 여기고 유수를 건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한신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초군이 강을 건너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한신은 상류에 설치했던 모래주머니 볼을 허물어 강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급류의 초나라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도하하던 병사들은 휩쓸려 흩어지거나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신은 즉시 반격을 명령했고 초나라 군대는 제대로 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기습을 당했습니다. 전열이 무너진 초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사령관 용전은 전투 도중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이 사망하면서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제왕 전광 또한 패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은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여 성양까지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신은 기원전 203년 마침내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까지 5개 나라를 모두 평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전공은 천하에 널리 알려졌고 유방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때부터 한신은 그야말로 초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